안녕하세요. 큰남주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담보대출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그 담보대출이라 그러면은 쉽게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도 있고, 자동차 담보대출도 있고, 또 기계담보대출도 있고, 또 아파트 담보대출, 임야 담보대출 뭐 등등 이렇게 이제 종류별로 담보대출이란 큰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를 있는데 그중에 이 담보라는 거 뭐냐면 무엇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것을 담보대출이라고 하죠.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이걸 다 얘기하려면 뭐 몇 시간 걸려도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오늘은 이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볼까 합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오늘은 이 부동산 중에서 일반 부동산, 그러니까 나대지라든가 전이라든가 이제 그러니까 전이 밭이죠. 아니면 답이라든가 이런 이 건축물이 있지 않은 그러한 그 부동산을 가지고 담보대출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게 일반적인 부동산이라는 건 움직일 수 없는 재산을 부동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중에서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중에서 움직이지 않는 게 아파트나 이런 거 다 움직이지 않지만, 뭐, 아파트 담보대출도 추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오늘은 이제 나대지나, 그러니까 이제 전이나 밭이나, 이런 이 땅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시설물이 돼 있지 않은 땅을, 담보로 해줘갖고, 이제 돈을 빌려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이 지목에서 보면은 이제 한문으로 하면 이제 전이라고 돼 있으면 그게 이제 밭을 말하는 거고요. 답이라고 그러는 거는 이제 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거 나대지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는 이 대지를 말하는 거예요. 대지인데 이제는 아무것도 행위하지 않고 있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담보로 잡고 이제 돈을 빌려줄 때 보통 이런 확실한 담보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다 한 50% 정도까지는 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부업체나 사금융에 와서 돈을 빌리는 경우가 1순위로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1순위에서 더 이상 빌려줄 수 없는 거를 이제는 이 대부업체나 사금융 아니면 가까운 이웃에게 그것을 맡기고 설정해 주는 거죠. 그걸 근저당 설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저당 설정을 해주고 이 돈을 받는데 맨 천자원째 올라가 있는 근저당 설정을 1순위 근저당 설정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 2순위가 이제는 2순위 근저당 설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담보를 잡고 돈을 좀 빌려주십시오 하고 오면은 그 서류를 갖다 공부 서류를 떼어봐야 돼요. 공부 서류라는 거는 이제 정부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들을 공부 서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떼어볼 게 뭐냐? 등기부 등본이죠. 그 등기부 등본에 보면 갑과 을이라고 그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갑구에 나와 있는 거는 소유권에 가야 하는 거고 을구는 거기에 대해서 채무 관계가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을구에 돈을 빌린 적도 없고 뭐 압류도 안 됐고 아무것도 안 돼 있으면 그냥 을구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갑구에만 있는 거 소유권 변동에 대한 것만 나와 있지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에 대한 구분만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공유 지분이다 그러면은 여러 사람이 주인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 바로 이 주인들이 만약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자손들에게 여러 명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공동으로 이렇게 분배되어 있는 경우가 이제 공유지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지분인 경우에는 대부분 상속인 경우가 많아요. 물론 상속이 아니어도 공유지분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보면 상속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토지주 소유주가 갑자기 사망으로 인해서 자식과 와이프에게 이렇게 공동으로 이렇게 지분이 나눠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 이제 공유지분이라 그래요. 그러면 공유지분자 중에서 한 사람이 돈을 만약에 빌린다. 그러면 그 한 사람에 대한 지분만에 대한 거에 대한 설정이지 다른 사람 것까지 같이 설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공유지분을 근저당 설정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거를 해소할 때 굉장히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그게 땅이 이렇게 거진 게 아니라 전체 지분의 몇 퍼센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만약에 그 지분에 대해서 내가 취득을 해도 내가 어떤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다른 지분자의 동의가 없이는 아무런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공유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체 지분에 대해서 설정을 다 하지 않는 한 한 사람의 지분에 대해서 설정하는 것은 그 채권 회수가 어렵다. 이 대부업이라는 게 뭡니까? 사금이 마찬가지지만 그 돈을 빌려줘서 회수하는 게 목적이지 그 부동산 물건을 가져오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회수가 공유 지분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 아셔야 되고, 다음에 이제는 이 을구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설정 관계가 쭉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 부동산 물건의 50% 정도는 그 안전빵이다 해갖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은행권에서 해주는데, 이것도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게 공유 지분이라고 해서 확실하게 그게 그 개런티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공시지가가, 이거 말이 좀 삑살이 났네. 그럼 공시지가가 정해졌다고 해서 그것이 다 확실하게 그게 보장되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공시지가가 좋아도 이게 해수유가 안 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그 땅이 문화재에 돼 있다든가 아니면 공익산지라고 해갖고 공원용지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으면 그거는 해수유와도 아무런 개발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설사 설정이 돼서 나중에 그걸 못 갚아서 내가 가져온다 해도 나도 똑같이 그냥 세금만 내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어치는 있으되 그것이 어떤 상황인지 컨디션을 하려면 이 도시계획 확인안을 떼어봐야 됩니다. 도시계획 확인안을 떼어보면은 거기에 이 땅이 어떠한 그 용도로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예를 들어서 이제는 농지를 매입할 때는 또 내가 이 농지 엄부가 없으면 농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걸 또 내가 취득하는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이제 법인으로 만약에 설정을 하냐 아니면 개인으로 설정하냐에 따라서 그런 문제도 있고, 다음에 이제 설정을 했다고 쳐도 만약에 이걸 갖다가 내는 돈을 꺼주고 이자를 받을 목적이었지 그 땅을 내가 가져올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돼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니까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서 대출을 해줬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변제하지 않아 갖고 경매에 들어갔어요. 그럼 한 번만 떨어져도 30%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10억짜리를 만약에 내가 5억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자를 계속 안 내. 그래서 이 경매가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한 번 떨어지면 30% 떨어지면 7억이죠. 두 번 떨어지면 5억 4천이에요. 그러면 내가 5억을 빌려줬는데 이자를 한 푼도 못 받았어. 1년 동안. 그걸 진행하는 데 거의 1년 걸리잖아요. 그럼 한 푼도 못 받았어.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5억을 빌려줬는데 그게 누군가가 5억 4천에 낙찰을 받아버리면 나는 내 돈 원금 5억에다가 소송 비용에다가 다음에 5억에 대한 1년 동안의 기회이익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 제대로 못 굴려서 속상하죠. 다음에 그 경매에도 만약에 3번 유찰되면 어떻게 됩니까? 5억 내 돈도 못 내, 원전도 못 찾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유찰이 돼도 내가 받을 수 있는 확률, 또 이것이 주변 시세에 대한 거, 우리가 보통 보면은 감정가대로 물건이 거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감정가 이상으로 거래가 되는 게 시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시세만을 보고 대출을 해줬다가 바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왜냐면 만약에 이 사람이 돈을 못 갚아서 경매가 진행되면 감정가로 경매가 되는 거지 시세로 경매가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감정가에는 시세보다 낮거든요. 그러면 감정받은 거에서 두 번만 떨어져도 내 돈을 50% 대출해줬어도 내 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려면 잘 봐야 돼. 결국은 뭐야? 담보대출을 해줬을 때는 나중에 이 사람이 돈을 못 갚으면 내가 그 담보물을 가져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출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이런 거를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서 그런 걸 꺼주면은 이게 이제 낭패가 되는 거예요. 나는 생이자 물고 돈도 제대로 회수가 안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담보물을 잡을 때는 그런 것들의 권리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거를 만약에 그 사람이 못 갚으면 나라도 가져오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아까 말한 두 번 떨어져 5억 4천인데 남이 그걸 가져가게 하면 안 되죠. 결국 내가 가져와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500억에 대한 원금도 찾고 다음에 그거를 기회이익 실현에 그 손실 본 것들을 해소할 수 있어요. 왜냐면 감정가는 10억짜리니까 10억짜리를 5억 4천에 가져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딸랑 5억 4천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만약에 대출해 줬는데 안 돼버리면 그 해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권리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 대부분 50% 정도는 은행권에서 해주기 때문에 사금융에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더 해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60% 70%를 해주게 되면 한 번만 떨어져도 내 본전을 찾을 길이 유연하다. 그러니까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세가 기준이 간다 해서 뭐 감정가가 10억인데 시세는 12억이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7억 꿔줬어요. 은행권에서는 5억밖에 안 꿔주니까 이제 좀 더해서 7억 꿔줬어.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이 돈을 못 갚으면 내가 7억에도 그걸 가져올 수 있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담보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보물에 대해서 이 의뢰자의 말만 믿지 말고 내가 다 이걸 조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2순위로 1순위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억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추가로 2순위로 내가 2억을 빌려줬어. 근데 이제 경매가 돼서 이제 낙찰이 될 때 만약에 그게 한 번만 떨어지면 7억이 되는 건데 그러면 1순위자가 만약에 이 경매를 개시한단 말이에요. 그냥 2순위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2순위자는 선택권이 1순위보다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1순위자는 7억에 낙찰이 돼도 갑니다. 왜? 자기 돈 5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5억만 받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채권 5억을 빌려줬지만 채권 최고 금액은 6억이 돼 있거든. 120%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6억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밀린 연체하고 뭐하고 해갖고. 그러면 내가 2순위로 해서 7억에 낙찰이 되면 나는 1억밖에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1억을 날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태클을 못 걸어. 2순위자는. 근데 1순위자는요. 태클을 걸 수가 있어요. 왜냐면 만약에 이게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세 번 돼서 5억 밑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1순위자는 경매를 취하시킬 수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해소할 돈보다 밑이니까. 근데 2순위자는 그런 선택권이 없어. 그러니까 1순위자가 경매 진행시키면 2순위자는 자기의 돈을 다 회수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1순위자가 다 찾아가고 나머지 찢기다시를 2순위가 먹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나중에 이제는 뭐 아파트라든가 이제 주거할 수 있는 건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겠지만 오늘은 이제 일반 나대지 그 땅에 대해서 담보대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것은 그만큼 권리 분석과 제대로 된 공부사항의 서류들을 제대로 체크하지 않고 대출을 해준다면 나중에 그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이걸 여러분이 명심하시고 이제 담보대출을 하셔야 돼요. 대출자들은 항상 그래요. 시세가 얼만데 내가 이거 꼭 해소한다. 해소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근데 그냥 그 사람 말만 믿고 또 가까운 이웃이니까 또 친구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시세대로 해갖고 이 대출해줬다가 본인 돈도 다 못 찾고 또 좋아왔던 관계가 나빠지는 관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2순위로 만약에 대출을 해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감정가가 10억이니까 10억 이상일 거예요. 시세는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이거를 저 사람이 돈을 못 갚으면 내가 저걸 7억이라도 내가 떠올 수 있어야 그러한 이 담보가 되는 겁니다. 근데 7억에 떠와도요. 문제는 뭐냐면 1순위가 5억 이상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억에 떠와서도 안 되죠. 거의 한 8억대에 떠와야 내 돈도 세져지니까 그 감정가보다 한 20% 정도 싸게 산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한 이 담보대출의 자본 회수율이 가능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이 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공부상의 서류들을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거기에는 뭐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거기에는 이렇게 빈 땅이어도요. 거기 빈 땅에도 유치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유치권이라는 게 뭐냐? 거기 지상권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빈 땅이라고 했는데 막상 가봤더니 거기에 무슨 어떤 공작물이 돼 있다든가 뭐 아니면 어떤 시설을 하다가 말았다든가 뭐 공사를 하다가 말았던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거기에 따라서 유치권이 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대출을 일단 항상 현장 답사가 정답입니다. 그냥 서류만 보고
그냥 공부과만 보고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다가 대출해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경매가 두 번, 세 번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뭐 유치권 또 아니면 예서 공작물에 의해서 어떤 거라든가 해서 거기에 뭐 이제 권리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갖고 막상 그거를 해도 공매하고 경매의 차이점이 있잖아요. 경매는요 낙찰자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런 것들이 있나 없나도 다 제대로 확인하셔야 된다. 근데 공부상에 안 먹는데 거기 나무들이 심어져 있어. 근데 그 나무가 땅 주인 게 아니고 다른 사람 거야. 그럼 그 나무가 물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체크를 하셔서 대출을 해준다면 담보대출의 그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그 금융수익도 은행에다 예치해놓은 것보다 더 많은 연 20%의 그 금융수익이 창출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경매가 진행돼도 최소한 내가 시세보다 한 20% 정도 싸게 매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담보대출을 하셔야지 실수가 없습니다. 제 방송이 좀 사실 말하면 사실 이 얘기들 몇 시간씩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이 지루하잖아. 그래서 앞으로 15분씩 잘라서 여러분께 방송을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